이번 시간에 우리 부동산 공법의 체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겠는데요. 원래 이 부동산 공법의 체계라는 것은요, 우리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공법 입문자가 공부해야 되는 이 부동산 공법의 체계가 있고요. 이제 공부를 거의 다 끝내신 분들이 전체를 한번 바라보는 정리용 부동산 공법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리용 부동산 공법의 체계, 물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공법의 체계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리용으로 주로 정리해 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공법의 체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한번 전체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공법의 체계는요, 워낙 우리 부동산 공법이 양이 많죠. 그래서 딱 이제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화면이 가로로 나오기 때문에 두 장으로 사실 나눠놨습니다. 원래 이거 출력해서 붙이면은 A3 용지 한 페이지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공법의 체계, 우리 부동산 공법이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공법. 이 부동산 공법은요, 전체가 118개 법률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년 전에 우리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률 가지수 한번 쉬어봤더니요, 118개나 되는 부동산 공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꼭 필요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동산 공법을 6개를 선정해서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보고 있죠. 그럼 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것은요, 6개 법률을 어떻게 선정했냐 그러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공법이 있죠.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요, 우리가 흔히 기본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은요, 무척 많아요. 우리 시험 범위인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외에도요, 도시재생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택지개발촉진법도 있고,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법을 2개를 선정했죠. 자, 없는 도시를 새로 만드는 도시개발법. 있는 도시가 낡았을 때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민법에 나오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뭐 이 정착물 중에서는 물론 건축물도 있고요. 교량도 있고 수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건축물만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편의상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역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도 무척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이 건축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주택이죠.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 2개를 우리 시험 범위로 했습니다. 바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 2개, 건축법과 주택법이고요. 자, 이제 전 국토 중에서 개발이 안 돼 있는 땅, 보통 비개발지라 그럽니다. 이 비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대표가 농지법하고 산지관리법인데, 산지관리법은 과거에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우리 수험생들이 항의가 있어가지고 산지관리법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개발지를 대표하는 법이 바로 이 농지고, 농지에 대한 법이 농지법입니다. 물론 농지에 대한 법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정비법 등등 해서 아주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농지에 대한 기본법이 바로 농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부동산 공법 118개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할 때 이 정도는 꼭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선정한 6개의 법률은 선정하는 기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바로 부동산에는 건축물이 포함되니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법, 건축물에 대한 일반법인 요 건축법하고 가장 중요한 건축물 주택.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이 바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고요. 그다음 비개발지를 대표하는 농지에 대한 법, 농지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죠. 이 국토계획법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 맨 처음에 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우리 전체를 한 페이지다 놓다 보니까요. 글자가 좀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갖다가 프린트해서 같이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죠.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해주는 도시군 기본계획. 그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 도시 계획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기본 계획,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두 개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요, 이 광역 도시 계획이 우리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수많은 행정 계획 중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계획의 기본이 되죠. 계획 공부할 때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광역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의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아주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요,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야 돼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 자, 우리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였죠.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광역 계획권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했죠. 우리 지정된 광역 계획권에 대해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가 있고 시도지사도 수립할 수가 있고 시장 군수도 수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조금 세부적인 질문 나올 때요. 자, 국토부 장관은 언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요. 국토부 장관은 첫 번째 국가 계획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 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 내에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 기다리다가 지친 국토부 장관이 광역 도시 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시도지사는 언제 수립하나요? 광역 계획권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도지사는 언제입니까?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 내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승인 신청이 없을 때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고요. 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도지사가 또 단독 수립하고요. 이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 도지사가 단독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지사도 명색이 승인권자거든요.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 승인권자, 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 시장 군수도 수립권자 되죠. 그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시장 군수가 되고 그때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립을 할 때 우리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죠. 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공청회를 개최하죠. 공청회.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공청회가 총 5번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나오죠.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공청회는요. 자, 요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뒤에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준용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가 재검토할 때 나오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시군에서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이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나오죠. 네 번째 공청회는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의무가 되죠. 자, 우리 5번째 공청회는요. 농지법에 나옵니다.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총 5번 나오죠. 예.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조정하는 게 나옵니다. 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국토부 장관에게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죠. 이때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은 나는 네 말만 듣고 판단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사항이고, 자, 우리 도시군 계획은 다시 2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인데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이 의의죠. 뜻.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뜻.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잘라서 나올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6명 시장 군수죠.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요. 목표는 누가 정할까요?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절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수립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권자 도지사가 승인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관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수립한 것이 바로 확정이 되고요. 그냥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는 절차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가 돼서 없고요. 폐지된 지가 이제 근 1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틀린 지문으로 4번이나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도지사만이 승인권자다.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 시험에 자주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 자주 나왔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연계 수립이고요. 이때 인근 시장 군수와 협의는 하여야 한다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있네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게 있죠. 바로 요거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나옵니다. 우리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는 우리 시험 범위에 총 5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정비법에 나오죠. 정비기본방침.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저 뒤에 주택법에서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요 5번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이쪽에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의의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6개의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용도구역 4개,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 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다음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다 6개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되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죠.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있고, 지구 단위 계획도 있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 개발 사업하고 여기 정비 사업까지, 여기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되는 것들이죠. 내용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입안권자가 누군가 볼까요?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 6명,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의 원칙이 되죠. 물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예외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입안 기준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판례는요, 단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차등을 두어서 위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물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 보면 모든 행정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예,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매년 지문 하나나 2개가 꼭 나오는 게 있죠. 주민의 위반 제한. 요때 요 주민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죠. 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죠. 위반 제한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는요, 45일 내에 처리 결과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 30일 연장할 수가 있다. 1회 안에 30일 연장할 수가 있고요. 위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요, 요것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죠. 예.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데, 예외적으로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될 때는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 효력 발생 시기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지형 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역시 또 도시군 관리 계획도 5년마다 요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용도 지역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나오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죠. 용도 지역 기본이 도시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세분이 되고요. 4개가 용도 지역이고, 자,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 그 다음에 상업, 그 다음에 공업, 녹지 지역, 주상 공록 4개로 세분이 되고요. 주거 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가 되죠. 전용 주거는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1, 2, 3종 되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자, 우리 관리지역,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되고요.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는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지문이 바로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자, 계급순으로 써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지구도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있죠. 용도지구는 종류가 고도지구가 있고요. 경관지구 있죠. 두 개로 세분돼요. 자연경관, 세 가지로 세분이 되죠.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특화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는 이제 작년에 새로 신설됐죠. 자, 보호지구가 있죠.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이 되고요. 칠학지구는 집단칠학지구와 자연칠학지구인데 이 집단칠학지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는 칠학지구고요. 자연칠학지구는요. 녹간농자에 지정하는 칠학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다시 5개로 세분되죠.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 자연방제,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고 방화지구, 그다음 중요한 요 복합용도지구죠. 우리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죠. 우리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지정하나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한다는 거죠. 우리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용도지구는 2개 이상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자, 용도구역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나온 용도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죠.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곳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는데 단 시장 군수는 제외합니다. 어디다 지정할까요?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곳들이죠.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키는 곳들에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죠. 주택의 배치나 부대 시설, 복리 시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미술 작품 설치 규정 등을 이것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 지정이 의제가 되죠.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 지구 단위 계획 매년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요 의의가 아주 많이 나왔죠. 그렇죠? 도시군 기본 계획 의의만큼 많이 나온 게 요 지구 단위 계획 의의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가 지정한다. 일부를 갖다가 일부에 수립을 하는데 요 일부를 갖다가 전부로 바꿔서 나온 문제가 한 4문제나 되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지역에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요 지구 단위 계획의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죠.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곳들을 지정할 수 있다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죠.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죠.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 여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10년짜리가 있고 30만 제곱미터짜리가 있습니다. 10년짜리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30만 제곱미터 이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바뀌었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도 그러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바로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나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는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내용도 한 번씩 공부하셔야 되죠. 내용. 그래서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내용,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실효 규정이 있어요. 실효는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효력이 상실된다. 그 다음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때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고 안 했을 때는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의 효력은 상실된다. 실효가 되는 거죠. 3년짜리와 5년짜리 실효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있는데 우리 이것도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기반 시설의 우리 종류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시험에는 주로 요 방제시설하고요,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에서 정답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방제시설의 대표 뭡니까?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 같은 거. 그 다음 보건위생시설은 다 죽는 데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있죠. 폐차장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환경기초시설이 되고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 한다고 결정됐을 때 그 구체적인 절차는 요 다음 장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되죠. 자, 정비사업 한다 안 한다 결정은요,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결정이 됐을 때 그 구체적인 정비사업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인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자,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은요, 저 기반시설의 명칭이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어느 도시에 설치한다고 그 도시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기반시설이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도시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죠?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기반 시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까지 합쳐서 세 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그러면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있죠.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바로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매수 청구를 매수 의무자한테 하면요, 매수할까 말까 결정은 6개월 내에 해야 되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할 때 우리 대금 지급은요, 원칙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만은 예외적으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요. 자,
그때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하지 않거나 매수 결정해 놓고 2년 내에 매수를 안 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2종 근생을 지을 수가 있죠. 단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 못 지어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못 짓는다.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거. 자,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시행자가 확정이 되죠. 이때 우리 시행자 중에서요. 민간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 시행자는요. 그냥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죠. 사업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중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행자가요.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이것을 고시해야 돼요. 그렇죠? 자,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이걸 고시해 줍니다. 우리 인가권자 원칙은요. 자, 우리 인가권자의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서 우리 시행자가 된 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을 이제 시행하죠. 이때 사업 시행할 때는 이제 시행자 지원 조치들에만 나오죠.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료로 서류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공시 송달할 수 있고 수용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공유지 처분을 제한하고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공사가 끝나면 이제 공사 완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공사 끝났다고 자, 잘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요 준공검사. 우리 준공검사는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만 하고요. 절대로 국토부 장관은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죠. 자, 공사 다 끝났을 때 이제 외쳐야 됩니다. 공사 끝났다 외치는 거 뭐예요?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는 원칙적으로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데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일 때는 자기가 공사 끝내고 국토부 장관 자기가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시료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실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아까 여기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있죠. 요 세 개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되는데 우리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있죠. 이게 바로 개발 행위죠. 그래서 바로 도시군 계획사업에 대응되는 거 이게 바로 개발 행위이고요. 우리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개발 행위 허가 뭐예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개발 행위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개발 행위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여기 개발행위 허가의 의의고요.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행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자 토지 형질 변경이 있죠. 단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물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요.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고요.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토지 형질 변경이 있죠. 그다음에 토석 채취가 나오는데, 자, 토석 채취, 그다음에 토지 분할. 단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분할하고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요때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물건 적치가 나오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제외, 울타리 밖에다가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종류 5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가 아닐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갈 때 길에서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무슨 근거로 공사를 하십니까? 나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한다. 아니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한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든지, 우리 길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공사는 그 공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 우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공법의 기본 원리, 허가 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 인가 받은 거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지만 이 변경에 대한 문제는 매년 한 문제 이상 꼭 출제가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온 시험 문제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변경할 때, 그게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 변경,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행위, 그렇죠? 단축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 요거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른 부분에서는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다 10%가 나오는, 여기서는 5%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허용되는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가 있죠. 단 끝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재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허가 기준은요, 면적의 우리가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해야 되죠. 그 기준 면적 미만, 면적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면 안 되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환경이나 경관에 우리가 해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온 거 있죠. 조건부 허가가 있습니다. 조건, 허가 신청 있을 때 허가를 할 때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 이때는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우리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15일 내에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때 15일은 협의나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 바로 이행보증금, 그 다음에 허가를 안 받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행했을 때는 도로 메워라, 원상 회복 명령 할 수 있고, 말 안 들었을 때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 있고요. 이 중에 원칙은 우리 3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지만 2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년을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연장 못하고 3년간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곳이 두 군데 있었죠. 첫 번째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그 다음에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거나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가 뭐예요? 환경이나 문화재 오염이나 훼손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3년간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가 집중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반시설을 설치할 땅이 없는 곳은요, 인구를 줄여서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음표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는 곳이 개발밀도관리구역. 특히 용적률은요, 당해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바로 절반까지 줄일 수가 있다.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곳이기 때는 비용 부담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요, 뭐 간단한 제가 핵심 단어만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으로서요,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국토계획법을 가볍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 다음 페이지가 이제 바로 도시개발법부터 농지법까지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는 걸 또 같이 보실 겁니다.